65세 박복희 씨는 평생 가난과 싸우며 홀로 두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특히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빚더미에 눌려도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하루 세 끼를 굶으며 일했던 나날들. 박복희 씨가 23이던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없는 현실은 한순간에 박 씨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과 아직 젖먹이였던 딸을 바라보며 박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쓰러질 수 없다. 내가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이후 박 씨는 매일 새벽같이 생선가게에서 일하고 밤이면 청소일을 하며 잠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도 이제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그녀는 꼭 웃으며 대답했지요. 엄마가 다 해줄게. 걱정 마. 그렇게 박 씨의 희생 끝에 두 아이는 대학에 진학했고 안정된 직장을 잡았습니다. 박 씨는 아이들 결혼식 때 내 평생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결혼 후 자식들과 멀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대출 좀 대신 받아줄래요? 라고 물었을 때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대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들은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서 그런데 도와줄 수 있어?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복희 씨는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평생 생선가게와 청소일을 하며 쥐고 있던 유일한 재산, 작은 집 한 채.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내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써본 적 없는 돈으로 어렵게 마련한 그 집을 박 씨는 흔쾌히 내놓았습니다. 엄마가 가진 거라고는 이 집 하나뿐인데 이걸로라도 너희 출발의 보탬이 되면 좋겠다. 박 씨는 집을 내어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는 게 엄마로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전세를 내어주고 난 후 박 씨는 좁은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다 문득 손때에 묻은 살림살이를 바라보며 묘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잘 사는 모습 보면 다 보상받는 거야. 괜찮아. 박 씨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용돈이나 경제적인 도움은 바란 적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들러 얼굴을 보이거나 엄마 잘 계시죠? 라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박 씨는 이따금 엄마 너무 바빠서 나중에 갈게요. 라는 말만 들었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박 씨는 속으로 웃으며 아들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내가 준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그걸로 됐다. 고 말이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쩐지 텅 빈 허전함이 있었지만 박 씨는 아들 내외가 행복할 거라는 믿음으로 그 허전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박복희 씨는 큰아들의 결혼을 축복하며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었지만 그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그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후 아들은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며 엄마 밥 드셨어요? 요즘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고 챙기던 아들이 결혼 후에는 연락을 뜸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뜸함은 일상적인 무관심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박 씨의 마음을 서글프게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깍듯하게 인사하며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진짜 잘 모실게요. 라고 했던 며느리가 결혼 후에는 어색한 웃음으로 의례적인 대화만 이어갔습니다. 얼굴을 보러 오겠다는 말은커녕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이 지나가기 일쑤였습니다. 박 씨는 초반에는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요즘은 집안일이 많이 바쁘겠지. 그래도 애들 얼굴은 가끔 보고 싶다. 라며 전화를 하면 아들은 늘 비슷한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버이날에도, 생일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간혹 지인들에게 자식들이 잘 크고 결혼해서 사는 것만으로도 고맙지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가끔 아들의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전화를 걸면 며느리가 전화를 받곤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까? 그 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이따금 버스 안에서 아들 집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보다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 부리는 걸까? 이 정도로도 충분히 행복한 거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사실은 쓸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조금 더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바랐던 박 씨는 어느 날 잠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아이들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들 내외는 끝내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죠?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찾아뵐게요. 라는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박 씨는 병실 침대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박복희 씨는 결혼 전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다 해줬습니다. 엄마, 이번에 학원비가 조금 부족해서요. 라고 하면 박 씨는 당장 가진 돈을 긁어 모아 학원비를 보태주었고, 엄마, 면접 보러 가는데 정장 한 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라는 말에도 아무 말 없이 돈을 쥐어줬습니다. 새벽부터 일하며 손이 터지고 허리가 굽어도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이라 여겼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식 비용부터 신혼집 마련까지 아들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온갖 방법을 동원해 돕기만 했습니다. 가진 재산 중 가장 큰 집 한 채를 내어주며 엄마는 월세로 옮겨도 괜찮아. 너희가 잘 살면 된 거야. 라고 말하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는 속이 끓어오릅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해달라는 거 다 해줬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박 씨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아들은 어쩌다 한번 연락하면 마치 의무를 다하듯 시큰둥한 목소리로 엄마, 바빠서 조만간 갈게요. 라는 말만 남깁니다. 며느리는 더 심합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 저 어머님 정말 잘 모실게요. 라며 고개를 조아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전화 한 통도 없고 박 씨가 먼저 연락하면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라는 답뿐입니다. 박 씨는 점점 마음이 괘씸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해달라는 거 다 받아가더니 이제 와서는 내가 단물 빠진 사람 취급인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이젠 이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 노력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라니. 생각할수록 속이 터졌습니다. 박 씨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무작정 집 근처까지 갔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 앞에 서니 용기가 나지 않아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혹시 불편해할까 봐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아들 내외의 무심함에 더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준 게 이렇게 허무할 줄은 몰랐다. 자식들이 부모를 이렇게 대할 거였으면 내가 왜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티며 키웠을까? 박 씨는 허탈감과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내게 기대고 의지하더니 이제 단물 빠졌다고. 이렇게 외면하는 게 자식이라는 건가라는 생각에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박복희 씨는 최근 생일을 맞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깜짝 전화라도 해줄까 기대하며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전화는커녕 문자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혹시 바빠서 그럴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그날 저녁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혹시 잊었을까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아들은 전화를 받으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깜빡했어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 생일 축하드려요. 늦게라도 연락드릴게요. 그제야 박 씨는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은 까맣게 잊고 넘어간 생일을 핑계 삼아 대충 넘기려 했던 아들 내외가 알고 보니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친구를 통해 들은 소식에 박 씨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바쁘다더니 내 생일도 잊을 정도로 바빴던 게 해외여행이었구나. 내게는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잘도 놀러 다녔단 말이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박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고생하며 어렵게 마련한 집 한 채를 내어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 아들 부부가 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큰 마음을 먹고 내어준 그 집이 이제는 자신을 무시하는 도구로 변한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다. 박 씨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는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 때 전세로 내어준 집을 다시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렇게 무시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아들, 부부에게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제는 내가 잃은 것들을 다시 찾아야지. 그래야 이 아이들이라도 사람다운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거다. 박복희 씨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며 생일조차 잊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를 떠올릴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결국 신혼 때 전세로 내어준 집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얼굴을 마주한 아들 내외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박 씨에게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단호한 표정을 보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너희 둘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박 씨는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신혼 때 너희가 편하게 살라고 내놓은 집이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너희가 보여준 건 나를 무시하는 태도뿐이더라. 이제 6개월 안에 이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다. 니들 살 집은 알아서 구해라. 갑작스러운 말에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요? 저희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집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며느리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집을 나가라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니? 내가 집을 내어줄 땐 너희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달라는 게 전부였어. 그런데 내가 너희한테 바란 건 그저 전화 한 통이었고 명절에 얼굴 한번 보는 거였어. 그게 그렇게 어려웠니? 아들은 그제야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다들 바쁘잖아요. 저희도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박 씨는 아들의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해외여행은 갔더라. 내 생일은 깜빡했으면서 너희는 바다 건너 잘만 놀다 왔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머뭇거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힘들게 마련한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건 이미 다 줬어. 6개월이면 충분히 새로운 집 구할 시간 될 거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스로 해봐. 박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엄마, 이건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박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이제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다. 나가라. 며느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달아오르며 불만이 가득 찬 표정으로 박복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갑자기 나가라니. 저희가 어딜 가라고요? 박 씨는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알아서 찾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집 이제 내 손에 돌려놓으려고. 며느리가 불만스럽게 계속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뻔히 알기에 변명조차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에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아들의 짧은 대답에 박 씨는 더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박 씨는 그날 바로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에게 외면당했던 집을 되찾기로 한 이상 그 다음 계획도 세워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매물로 내놓을 의사를 밝히며 말했습니다. 이 집 팔아서 제 노후 자금으로 쓰려고요. 이제 제 인생도 챙겨야죠. 매물 등록 절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박 씨는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삶을 새롭게 바꿔놓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옆집 아주머니와 마주친 박 씨는 매물을 내놓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포키 씨, 요즘 주택연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팔지 않아도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던데. 주택연금이요? 박 씨는 처음 듣는 단어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는 주택연금 제도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정부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대요. 나이 들면 돈 나갈 일도 많고 노후자금 마련하기엔 이만한 게 없다고 하더라니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요. 박복희 씨는 최근에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건 더 이상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자신이 모든 걸 희생하며 아들 부부에게 집까지 내어줬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참으면 언젠가 마음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요즘 애들은 정말 그렇구나. 박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요즘 세대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될 때는 쉽게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 부부의 행동을 통해 그것을 실감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면 자식이 나중에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는 노력을 했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부모의 도움은 그저 당연한 지원으로 여겨지고 그 기대를 벗어난 순간 부모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래는 내 손으로 준비해야 한다. 박 씨는 자식에게 기대어 살아가겠다는 생각을 접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지금이라도 자신의 건강과 자금을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박 씨는 건강부터 챙기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몸을 움직였고 자신을 위해 건강한 식단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주택연금 같은 제도를 알아보며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자식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존재가 아니라 내 선택을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존재일 뿐이다. 박 씨는 더 이상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시간이라는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남는 건 결국 외로움뿐이야. 박 씨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자식에게 희생하며 기대를 품는 대신 스스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박복희 씨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험을 통해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무관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자식이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다했을 때 비로소 부모의 도리가 존재하는 거야. 박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지난날을 되짚어 봤습니다. 박 씨는 평생 아들 부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신혼집 전세를 내어주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안정된 가정을 꾸리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 부부는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명절에도 생일에도 자신이 아플 때에도 자식들에게 따뜻한 관심 하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한다는 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최소한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일이야. 그런데 그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도리도 필요 없는 거지. 박 씨는 그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기다리면 변할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생과 기다림은 아들 부부에게 더 큰 무관심과 당연함을 심어줬을 뿐이었습니다. 부모의 도리란 자식이 자식으로서 역할을 다했을 때 시작되는 거야. 그 역할이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헌신에 감사하며 최소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박 씨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식이 먼저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만 무한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요. 부모의 도리가 중요한 만큼 자식의 도리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역할이 지켜질 때 부모는 비로소 자식을 위해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단지 착취로 변질될 뿐입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내가 더 빨리 깨달았어야 했어. 자식이 도리를 다하지 않을 땐 부모도 모든 걸 내어주어선 안 되는 거였어. 그런 희생은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야. 자식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부모의 사랑도 완전해질 수 있는 거야. 박 씨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며 자식과 부모 사이의 균형 잡힌 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속 박복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의 도리와 역할이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듯 자식도 부모의 희생을 권리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도리란 어디까지이고 자식의 역할은 또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에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게요. 감사합니다.